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어음과 대금 결제에 대한 그 한어음 지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이제 배웠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그것이 사용되는 대금 결제 방식인 주심 방식부터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무역대금 결제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역 관련된 수업을 듣든지 간에 좀 잘 이해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거는 주심입니다. 컬렉션이죠. 돈을 걷어들인다, 돈을 회수한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수출상이 발행한 한어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비ll of exchange를 이용해서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결제 방식이 주심이고요. 이게 이제 신용장하고 다른 부분은 은행이 개입을 하는데 은행이 단순한 돈의 전달자, 서류 전달자 역할만 수행을 하면 주심이고요. 은행이 본체가 되어서, 은행이 당사자가 되어서 은행이 대금 결제 합약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신용장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둘 다 한어음을 쓴다는 거예요. 한어음을 쓰고 한어음을 통해서 선화증권을 인질로 활용을 해서 한원만 보내면 돈 내놓으라는 서류니까 돈 결제 안 해주면 대금 회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를 절대 매수인이 지나칠 수 없는 인지를 보냅니다. 어떤 인지를? 선화증권이라는 인지를 보내서, 자, 선화증권 너 가지고 싶지? 그럼 한화음 결제해를 이제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매도인이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를 하는 거죠. 자,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무역대금 결제 전공 수업에서 아마 굉장히 깊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UCP 600. 물론 신용장 뒤에 신용장 파트에서 UCP 600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요 수준에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 UCP 600의 주요한 내용들은 무역대금 결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내용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주심도 그런 통일 규칙이 있습니다. URC라고 합니다.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UCP 600처럼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을 했고, 주심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그 어떤 기준, 통일된 어떤 적용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자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주심이라는 대금 결제 방식 자체가 오늘날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URC 522의 어떤 수요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크진 않고요. UCP 600과 같은 위상을 동일하게 가진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URC 2조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주심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은행이 주심 의뢰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죠. 받아서 본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행이 그 주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아서 대금 지급을 받거나 대금 인수를 받거나 아니면 지급 혹은 인수 인도로 서류를 넘겨주거나, 그 매수인한테 서류를 넘겨주거나 뭐 어떤 다른 조건으로 서류를 넘겨주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주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주심에서 사용되는 그 서류와 관련해서 결국엔 서류를 취급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 서류에는 금융 서류가 있고 상업 서류가 있습니다. 금융 서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한어음이고요. 상업 서류는 운송 서류, 권리증권, 이런 서류를 말하는 건데, 이 서류가 뭐죠?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회수하는 그러한 방식이 주심이다 라는 거죠. 자, 주심은 크게 주심은 일단 당사자부터 살펴보면 수출자이자 송화인이자 컨사이너가 물품을 보내는 자라는 송화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드로워, 이건 한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익스포터,
수출자,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추심을 설계를 해가지고 추심 의뢰은행, 추심은행을 동원을 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지급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받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추심 의뢰인을 라고 지칭을 하고요. 프린시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먼저 컨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추심 의뢰은행이라고 봅니다. 주로 수출국의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되고, 이 사람이 추심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체가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서류와 대금을 취급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수출국 쪽에 은행이 있으면 반대편 수입국 쪽에 은행도 있겠죠. 주로 그런 은행들을 이제 추심은행, 내지는 제시은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심은행의 사전적 정의는 추심 과정에 참가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입상이 지급인에게 추심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류를 제시하는 다는 의미로서 사전적 정의에 서류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을 제시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지급인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현은 draw이라고 쓴다라는 점을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매매 계약에서의 매수인 바이어, 그리고 수입상 임포터, 그리고 물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수화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심은 크게 나눠보면 지급도 조건 DP와 인수도 조건인 DA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DP라고 하는 것은 Document Against Payment입니다. 페이먼트에 대항해서 서류를 준다, 이렇게 직역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계약 물품을 자기 책임하에서 선적을 하고, 그럼 선적 서류가 나오겠죠. 그 선적 서류에다가 어음을 보내는데, 이때 사용되는 어음은 일람출금 어음입니다. 일람출금 어음, 어음을 발행을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보내고, 매수인이 거기서 어음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서류를 넘겨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자신이 물품을 준비를 해서 그 물품을 선적을 하고 보내서 선적 서류가 나오면 그 선적 서류를 들고 한어음을 통해서 추심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 추심 의뢰 은행과 추심은행이 작업을 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받고 서류를 내보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대금 결제를 받을 때까지가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리스크를 모두 매도인이 끌어안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송금 방식보다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매도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잘못 받을 거나 물품을 떼일 걱정 없이 일단 도착한 물품 있는 상태에서 대금 결제를 통해서 서류를 넘겨받으면 바로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수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P 방식은 크게 나눠보면 DP S사이트가 있고 DP 유산스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DP의 오리지널리티는 DP S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서류가 도착하고 서류를 인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금 결제 해주고, 선화증권과 관련된 서류를 인지를 풀어주고, 그러면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가서 대금 결제를 하고 물품을 받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DP를 DPS 사이트라고 보고요. DP 유산스는 서류가 일단 도착을 했어요. 서류가 도착을 했는데 그 기간을 줍니다. 유산스 기간, 유예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산스라고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일단 경과를 하고 그때서야 서류 제시하고 대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방식을 DP 유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DP 사이트의 경우에는 쉬워요. 그래서 일람 출국 한어음이 사용이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 페이먼트에 대항해서 서류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DP Assight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DP 유산스가 있는데 DP 유산스는 조금 그 DP와 DA의 어느 경계에 도착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식은행이 있는데 주식은행이 서류를 도착과 동시에 제시를 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DP라고 하는 게 페이먼트가 있고 다큐먼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도착을 했으면 한화음과 선화증권을 매수인한테 보여주고 이거 가져가세요. 돈 내놓으세요. 돈 주면 거기에 대항해서 서류 넘겨주는 게 DP Assight인데, 서류를 보여주는 것 자체를 좀 늦추면요. 30일 뒤나 60일 뒤나. 그러면 그 기간만큼 뭐 대금을 확보를 한다든지 매수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DP 유산스의 경우에는 원래는 DP Assight로 사용이 되다가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난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P Assight와 DP 유산스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일반적인 DP를 말하는 건 DP Assight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DP 유산스라는 개념도 존재하고, 이 DP 유산스는 사실 DP와 DA 사이에 어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앞서서 말로 텍스트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그림이 11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면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으로 물품을 선적을 하고, 그러면 선화증권이 나오겠죠. 여기 선적 서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이제 선화증권 비ll 오브 레딩이 될 것이고, 앞서 제가 얘기한 한화음 비ll 오브 익스체인지 혹은 드래프트를 묶어서 인질로 묶어서 주식 의뢰를 합니다. 이쪽이 수출상의 거래은행이고 수출국에 있겠죠. 이 사람이 서류를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취급을 하고, 그러면 서류가 도착했다고 통지하면 대금 지급 페이먼트에 대항해서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들고 운송인을 찾아가면 국제 운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목적항에서 물품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페이먼트가 됐잖아요. 이 페이먼트 된 돈은 결국에는 돌아서 매도인에게 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DP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인수도 조건도 있습니다. 인수도 조건. 자, 인수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DA라고 합니다.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그러니까 페이먼트에 대항해서 서류가 아니라 인수하다, 수락하다, 인수하다에 대항해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람불어음으로 서류가 제시되자마자 결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서류가 제시되면 일단 서류를 받아요. 인수를 해요. 이거 내가 처리할게. 근데 지금은 못 해줘. 당장은 못 해줘. 60일 뒤에 해줄게. 90일 뒤에 해줄게. 120일 뒤에 해줄게. 기한을 걸어요. 내가 서류 받을게. 오케이. 이거 내가 결제를 할게. 결제해서 서류를 받고, 선화증권도 받아와요. 내가 일 처리를 해요. 그래서 물품을 인수를 해가지고, 내가 뭐 제조에 사용을 하거나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해서 대금 확보해요. 그런 다음에 그 확보된 대금을 통해서 내가 그때 서류를 acceptance 했으니까 그 acceptance의 결과로 60일 뒤에, 90일 뒤에, 120일 뒤에 기한이 지난 다음에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방식이 DA 인수도 조건입니다. 인수도 조건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매도인한테 더 불리해집니다. DP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위험 부담으로 물품을 선적을 해서 매수인 국가로 보낸다는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건 뭐까지 줬어요? 기한까지 부여를 했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의 기한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늦은 시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상거래라고 볼 수 있고 대금 후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일 뒤에, 90일 뒤에, 120일 뒤에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결제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죠? 뱅커럽 부도죠.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추심 중에서도 DA 방식의 어떤
흐름 이런 것 좀 살펴보면 일단 똑같죠. 이 부분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물품 선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한어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한어음이 나오고 선화증권이 나오겠죠. 선적 서류. 그래서 요거를 인질로 묶어서 주심의뢰 합니다.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를 해줍니다. 이거 내가 처리해줄게. 오케이, 내가 내거 처리해줘요. 그런데 이거 행위만 이루어져도 뭘 해준다? 선적 서류가 인도가 됩니다. 불안하죠. 누구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기일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해주고 대금이 돌아가고 결국에는 굉장히 늦게 대금이 매도인에게 회수되는 그러한 방식이 DA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로 설명할 부분은 텍스트로 설명을 했고 그림 자료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와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DP 혹은 DP 유산스 아니면 이제 DA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나 개념적인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P는 페이먼트에 대항해서 서류, DA는 인수, 인수에 대항해서 서류. 그래서 DP는 어음과 선적 서류, 선화증권의 제시에 바로 동시에 현장에서 그 시점에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DA는 기한을 준다. 그리고 중간에 DP 유산스는 이 어떤 서류의 제시 자체를 주심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좀 늦춰가지고 요 사이에 물품을 미리 빼갈 수는 없어요. DA는 물품을 먼저 빼갈 수 있거든요. 뭐냐면 선적 서류를 먼저 받기 때문에 굉장히 후지급이고 굉장한 외상거래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DA를 쓰게 되면 매도인의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단계에 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DP는 서류가 제시되면 무조건 그거 바로 결제를 하고 받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유도리 소위 말하는 융통성을 조금 발휘를 해서 서류 제시 자체를 조금 늦추자. 그게 DP 유산스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추심거래의 특징은 은행은 그냥 돈 받아서 전달해주고 서류 받아서 전달해주고 전달자 역할밖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행이 되지 않거나 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를 그대로 당사자들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추심이 진행되는 것이 좀 어렵고 본지사 간의 거래이거나 오랜 거래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 추심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은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서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수수료보다는 주심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DA 경우에는 수입상이 외상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금이 없어도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거래를 이런 식으로 외상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상품에 따라서 수입상이자 바이어의 영향력도 클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수수료가 절감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말은 신용장에 비해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지, 은행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수료를 세이브하고 싶으면 그냥 계좌 이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용성이자 한계입니다. 효용성이자 한계. 이제 그리고 이 부분 그렇게 해서 서류를 보내는데, 물론 선화증권이라는 인지를 통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 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을 하게 되면 수출상이 너무 늦게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행의 지급 확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서류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서류를 제대로 들여볼까 싶을 정도로 은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심을 통해서 대금 회수를 할 때 은행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비즈니스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책임질 뭐 주체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처리에 뭐 문제가 직접적인 뭐 직간접적인 가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심이란 방식이 거의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신용장의 경우에는 몇몇 특수한 거래나 새로운 신규 거래를 뚫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이 간혹 잘 뭐 쓰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주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오늘날의 이 추심이라는 대금 결제 방식의 그 필요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빨리 보내주고 빨리 해소할 것 같으면 송금 방식을 쓰는 것이고, 은행을 통해서 뭐 서류 처리를 하거나 뭐 은행이 뭐 신용도를 제공해 주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면 그냥 신용장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심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고 그 사용의 빈도는 앞으로도 계속 점점 줄어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자, 송금 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대가를 외화나 수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도인에게 송금을 해서 지불하는 방식을 송금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접적인 계좌이체 방식이 송금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역 대금에서 이러한 결제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전 송금이 있을 수 있고 사후 송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송금이라고 하면 사전 송금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돈을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선결제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선결제를 통해서 대금을 먼저 전해주고 물품을 인출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송금 방식의 사전적으로는 꼭 그 TT라고 하는 전신 송금한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 송금안이라든지 수표 송금한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방식들은 잘 사용되지 않고요. 어디서 무역거래에서 차라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수표 송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해외에 뭐 여행자 수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는 경험이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세대는 신용카드로나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원화 결제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다 어리던 시절에는 여행자 수표라는 게 있었어요. 여행자 수표가 있어가지고 고액의 화폐를 직접 들고 나가기가 위험하면 여행자 수표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현지 은행과 현지 화폐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요. 수표를 들고 나가서 결국 현지 돈이랑 바꾸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편 송금함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ATM기가 없던 시절에 여러분들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자동 뭐죠? 텔러. 그 기계. 그 기계가 없던 시절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오늘날에는 뭐 토스로도 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로도 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로도 할 수 있고, 뭐 계좌 이체를 해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만, 내가 지금 부산에 있고 상대방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게 우체국에 가는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내가 누구누구야, 내가 여기 우체국에 내가 이거를 저 한 1,000만원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너는 입증을 들고 가까운 은행에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1,000만원을 찾아가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우편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용을 보고 편지 받은 사람은 우체국에 가서 우편환과의 교환으로 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이라는 어떤 포스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대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이 우편 송금한 방식인데, 뭐 여러분들 설명을 개념적으로 들은 순간부터 알겠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 그 다음에 TT는 전신 송금안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은행 간의 그 업무 연락을 이런 뭐 옛날 텔레그래프, 전신 이런 걸로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스위프트라는 그 국제적인 은행 간의 그 업무망이 있습니다. 스위프트 일종의 인트라넷인데, 그 스위프트를 통해서 A 은행에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B 계좌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하고 있고 그 이제 연동되어 있고 이게 인트라넷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될 거고 그 지금은 계좌 이체 단순하게 계좌 이체를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계좌 이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서류나 물품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이 블록체인에 대한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서 수출자에서 그러니까 그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대금이 넘어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걸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실무나 글로벌 물류에 있어서 이 실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대금 결제 방식의 어떤 AI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방식으로의 어프로치나 접근이나 방안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상환도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시 온 딜리버리죠. 캐시 온 딜리버리. 제가 앞에서 이거 캐시 온 딜리버리 같은 걸 설명할 때 뭐런 얘기를 했냐면 중국집 철가방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이 없던 시절에 대표적인 배달 음식은 중국집이었고 중국집에 배달을 하면 배달부 아저씨가 그 철가방에 불어터진 짜장면과 차갑게 식은 탕수육을 들고 나타났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분한테 배달부 그분한테 대금을 주죠. 현찰로 이렇게 주고 그거를 이제 랩을 베껴 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식이 결국에는 뭐다? 캐시 온 딜리버리, 상품 인도 결제 방식이라는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건데 결국에는 배달이에요. 배달. 그래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배달이 오는 거예요. 목적지에 수입자한테 와요.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을 직접 봅니다. 짜장면 풀어 터진 거 봅니다. 그리고 짜장면 풀어 터진 거 보고 싸우기 싫으니까 돈을 주는 거죠. 검사하고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배달이요. 배달 COD. 자, 그 다음에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우리 어게인스트먼트 앞에서 봤어요. 뭐에서 봤죠? 주시먼트 봤죠. 어떻게?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어셉턴스 봤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서류에 대해서 돈 준다는 거죠. 서류에 대해서 돈 준다는 거죠. 반대죠. 그래서 이 서류인도 결제 방식은 뭐냐면 수출국에서 서류가 나옵니다. 어떤 서류가? 선화증권. 결국 핵심은 선화증권. 선화증권.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선화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 선화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우리가 선화증권 파트를 나갈 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일단 선화증권이 있는데 이 선화증권을 나왔단 말이에요. 발행됐단 말이에요. 운송인이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줍니다. 누가? 수입상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수입상의 대리인을 수출국에 보내서 그 서류를 받아오고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심이랑 뭐가 다릅니까? CAD는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는 은행이 개입조차 안 해요. 직접 하는 거예요. 누가? 수입상이나 수입상의 대리인이 수출국에 가서 수출상이 받아놓은 서류를 받아오고 돈 주고 오는 거예요. 서류와 돈의 교환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수출국에서. 자, 그래서 20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 이게 COD예요. 배달입니다. 그래서 물품이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죠. 수입국에 와 있습니다. 차게 식은 불어터진 짜장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물건의 상태를 보고 대금 결제를 해주는 게 캐시 온 딜리버리고요. 자,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는 서류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서류 어디서 나오죠? 선적서류. 대표적인 선적서류는 뭐? 선화증권. 선화증권은 어디서 발행되죠? 운송인이 발행해 줍니다. 운송인이 어느 나라에서 발행해 줄까요?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하면 발행해 줍니다. 그 나온 서류에 대해서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죠. 은행이 개입할 여지 없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하거나 매수인의 대리인을 수출국으로 보내서 서류를 받아오고 돈을 주는 방식이 서류 인도 결제 방식 CAD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대금 결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뭐 뒤에서 이제 신용장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 때 나머지 부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